한국이 세계 자유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됨으로 해서 해외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해외 시장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 시장입니다. 무엇보다도 1965년도에 한국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함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교역이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냉전 시대의 한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는 공산권 국가이기 때문에 교역이 어려웠고요. 일본과는 국교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교역이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주변 국가들은 한국과 경제 교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경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많은 물류 비용을 들여서 해외 아주 먼 시장과 교역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965년도에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됨으로 해서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은 한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시장이라기보다는 공급 시장 혹은 수입 시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던 주요 상품들은 생산 설비 그리고 부품들을 수입을 했습니다. 이런 생산 설비와 부품들을 수입해서 한국은 많은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완제품을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은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생산 설비와 부품을 수입하고 조립 가공해서 큰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게 되는 이런 세계 경제 편입 전략을 취했는데요. 다행히도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을 전 세계 국가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어떠한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느냐 하면 외국의 상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독트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값싼 상품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 생산자들에게도 외국으로부터 질 좋고 값싼 상품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의 생산자들을 자극하게 되어서 미국의 기업들도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정책을 취함으로 해서 미국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 정책이었고요. 이 덕분에 한국은 미국 시장으로 많은 상품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이 베트남 시장인데요. 베트남 붐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이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1965년도에 처음 파병을 한 이후 1973년도까지
8년 5개월 동안 총 32만 명의 병력을 파병을 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파병을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연결이 되었는데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베트남 파병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도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주니까 한국도 미국을 돕는다라는 그런 안보 군사적인 차원에서 파병을 한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파병을 하는 만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미군이 필요한 많은 보급 물자들, 예를 들면 전투 식량이라든지 혹은 피복이라든지 이러한 상품 보급품들을 한국 기업에서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생산된 상품을 베트남까지 또 수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박을 통한 수송, 또 베트남에 도착하게 되면 또 베트남 내에서 육로로 각종 보급물자를 수송하는 업무, 이런 일들을 모두 다 한국 기업들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당시 한진이 선박을 통한 수송,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의 육상 수송들을 담당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한진은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고요. 나중에는 국영기업이었던 대한항공까지도 인수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다른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건설들,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군 기지라든지 이런 건설 사업에도 많이 진출해서 한국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됐는데요. 이러한 막대한 외화는 주로 군인들의 봉급 그리고 기술자들의 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 1969년도 당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된 금액이 18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그해 한국이 1년 동안 수출했던 총 금액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베트남 시장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시장은 중동 시장인데요. 1973년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아랍과 이스라엘 간에 지속적인 전쟁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아랍 국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가격을 하루아침에 3배씩 인상하는 그런 정책을 취함으로 해서 전 세계가 거의 충격에 가까운 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일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전쟁에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랍 입장에서는 이런 서방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서방 국가가 아랍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석유를 무기화함으로 해서 서방에 대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아예 석유 수출을 금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국가들은 급격하게 상승한 석유 가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석유는
이 산업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상품을 덜 사게 되겠죠. 소비자들이 상품을 적게 구매하게 되면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전 세계 경제가 고유가 때문에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오일 쇼크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는 공급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데에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많이 사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소비 인플레이션인데, 소비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공급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그런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으로 인한 공급 인플레이션은 세계 경제에 아주 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로부터 한국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했고 전 세계 시장에 많은 수출을 했던 한국이 세계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서 수출도 어려워졌고 또 고유가로 인해서 상품 생산의 단가도 상당히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기업이 돌파구를 찾는 방법으로는 바로 전 세계의 외화가 고유가로 인해서 모여있는 중동으로 직접 진출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고유가로 인해서 전 세계의 돈이 중동으로 몰렸는데 그 돈을 우리가 오일 머니라고 부릅니다. 중동 국가들은 급작스럽게 많은 돈이 생기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한국의 건설 기업들이 중동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하게 되면 특히 대형 프로젝트를 따게 되면 가장 큰 어려움이 과연 그 발주 국가가 제대로 돈을 지급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고 나서 나중에 충분히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더 중요한데, 한국의 경우에는 건설 기업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건설 기업들에게 지급 보증을 해주는 그런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들이 함께 진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물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돈이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5년, 10년씩 진행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할 돈은 점차적으로 석유를 수출해서 그 대금으로 갚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줄 때에 훨씬 더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으로부터 한국 건설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었고요. 연평균 약 100억 달러의 돈을 벌었는데 1976년부터 81년도까지 이 금액은 당시 한국의 총 수출액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